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사학과의 강윤욱입니다. 이번 그 주제가요, 역사문화권이라고 하는 지금 한국에서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지역의 문화재 정책에 대한 그러한 그 합당한 대안을 찾기 위한 학문적 노력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고조선은 이 남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남한의 역사 문화권에서는 별로 이야기될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고조선이라고 하는 항목을 넣었을까? 예, 고조선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역사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마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본다면은 평범해 보이고 어떻게 본다면 무슨 그 교양 강의 아주 그냥 평범한 그런 제목 같지만요. 실제 내용은요. 아마 제 발표 자료문에 있습니다만은 교과서에는 없는 고조선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저는 전공이 고고학입니다. 그리고 석사까지를 만주 지역에 있는 비파형 동굴 문화, 바로 고조선이라는 것을 했고요.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이 방면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조선은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잘 몰라요. 우리가 뭐 단군 신화라든지 한나라의 전쟁, 많은 그러한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 예, 근데 여전히 우리한테는 애매한 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 기록에 전하는 이 고조선은 너무나 피상적이고 단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헌 자료만 놓고 본다는 것은 사실은 이미 한계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첫 번째는 저는 그래서 문헌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고고학 자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 싶어 한 것은요, 바로 유라시아입니다. 방금 제가 소개받았습니다만 저는 제 나이 또래에서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유학을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했거든요. 시베리아 과원에서 했습니다. 언제나 제 평생의 꿈 중에 하나는 목표 지향점이죠. 우리 역사와 문화를 나만의 그 좁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유라시아에서 한번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건 어땠을까? 라고 하는 것이 제 평생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고조선의 강의 두 번째 목표는요, 남한에서 바라보는 고조선이 아니라 전체 유라시아의 흐름에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역사는 어떠한 위치였을까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역사를 그냥 다른 지역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우리 역사가 제일 좋아요, 위대해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역사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전 그래서 이번에 몇 가지의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청동기가 무엇이냐.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비파형 동검이 있다는 것은 바로 고조선과 가장 가깝다. 그거는 너무나 공무원 시험에 나올 법한 아주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청동기를 우리는 국가의 증거로 보는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이야기가 없었단 말이죠. 오늘은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조선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무기, 기술, 그리고 하늘에 지내는 제사.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졌을 것이라는 것을 유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더 유물에서 보이지 않는 한 단계를 더 들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피, 음악, 심지어는 음식까지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자리에 오셨고요. 또 앞으로 유튜브로도 이것이 공개가 될 텐데요. 다른 데서 교과서에서 아니면은 일반적인 강의에서 들을 수 없는 한번 고조선의 세계에 한번 2시간 동안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청동기입니다. 청동기라는 것이 우리 비파형 동검 아시죠? 근데 먼저 우리 비파형 동검이라는 그 이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아까도 잠깐 이명진 선생님과 한문 이야기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비파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잘 떠오르는 게 없죠. 예. 그게 고고학 명칭은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처음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비파형 동검은 영어로 이제 각종 나라로 번역되지 않습니까? 번역되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비파는 우리 옛날에 쓰는 기타 같은 악기죠. 영어로는 이것이 만돌린형 또는 류트가 아시죠? 기타인데 뒤가 꺾여 있는 옛날 기타 같은 게 있습니다. 러시아어는 뭐가 될까요? 비파형 동검이. 요즘 러시아는 이제 그 전쟁이 떠오르지만 그래도 차이코프스키 같은 음악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는 바이올린형 동검이라고 그래요. 뭔가 품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비파가 떠올랐고요. 자, 그런데 청동기 하나에는 바로 그들 뒤에 있는 수많은 그 역사와 배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청동기가 뭔지부터 볼까 합니다. 청동기는요,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작 기술, 그 다음에 그 광산에서 캐오죠. 광석을. 그러면 광석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기술인 게요. 청동기, 철, 황금, 그 다음에 그 아주 뜨겁게 구운 톡이 있죠. 유리.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온도가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작을 할 때 예술적 감성,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료가 일정하게 있지 않아요. 사실 그 청동은 동하고 구리하고 주석 두 개 섞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구리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데가 별로 없어요. 자원업계로 유명한 한국마저도 구리 광산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섞어야 되는 주석은 별로 없어요. 예컨대 한국은 이 주석 광산이 고대에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어요. 물론 지금은 있죠. 깊게 팔 수 있으니까. 그 무엇이냐? 주석을 다른 데서 사와야 됩니다. 교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왜 청동기가 별로 없냐면요. 청동에서 구리 때문이 아니라 주석 때문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굴을 하면은요. 청동기를 만드는 그 장인의 보면은 그 터에서 주석 덩어리가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동 장인이 어디 가려고 하면은요. 구리는 가서 구하되 주석을 들고 가는 거예요. 다들 귀하니까.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남양 지역, 동남아를 갔다가 침략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고무하고 주석 때문에 침략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주석은 귀한 거였죠. 근데 주석이 없으면 무엇을 하냐? 납으로 합니다. 우리 납땜할 때 그 납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납은 좀 질이 떨어지고 잘 이게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주석이 최고 좋죠. 귀하니까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한국은 보통 동검은 이렇게 8대 2 비율로 섞어요. 그 다음에 의기,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청동 같은 거 있죠? 그 제사 지낼 때 방울 있죠? 왜 우리 무당들이 하는 방울들, 그런 것들 보면은 주석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주석이. 그리고 납도 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그 하이 테크놀로지가 그 안에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동기 하나가 나왔다는 것은요, 사실 그 뒤에 그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씩 선생님들 외에 우리 밤에 새벽에 잠 안 올 때 가끔씩 왜 그 케이블 TV 같은 거 보면은 옛날 영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옛날 영화가 언제 만들어진지를 어떻게 하냐면요. 전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 전화를 집에 전화번호해서 어디 광주 금남로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80년대. 그 다음에 휴대폰이 나오는데 이렇게 폴더블 폰 나온다. 그러면 또 이게 2000년대겠죠.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했던 하나의 유물이 있는데 그것이 핸드폰의 케이스였다 칩시다. 요만한 핸드폰의 케이스 요만큼 이 조각. 한 조각 그거 뭐 별거 있겠어? 아닙니다. 그 케이스 한 조각이 있다는 것은 스마트폰이 있었다는 증거요. 스마트폰이 있다는 것은 수많은 어플, 그 다음에 와이파이, 거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그러한 사회적인 그 장치. 그러니까는 하나의 유물은요, 우연한 발견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사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동기라는 것을 만들고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요, 그와 같은 거대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니까 저 어렸을 때,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 국악과를 들어갔는데요. 혼자서 상상한 적이 많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 현대군, 현대 국군 1개 대대만 있으면, 전투기 한 대만 있으면, 탱크 10대만 있으면 일본군을 무찌르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상상들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저는 탱크 10대면은 일본군들 다 이길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되는 상상, 어렸을 때 상상이죠. 근데 아마 탱크가 10대가 아니라 100대가 가도 한국이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탱크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길이 있어야 되는 길. 그 다음에 연료는 어디서 보급받죠? 수많은 탱크가 가기 위한 사회적인 기반이 없으면은 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청동은 그와 같은 그 사회의 장치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청동을 만들고 그것을 쓰고 또 그것을 거기에 수많은 기술들을 넣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청동은 어떨까요? 이렇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시퍼렇게 보이는 거. 이게 바로 이 청동이 섞여 있는 동광산입니다. 이거 제가 서 있는 곳은요, 한국이 아니고요,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의 적봉시, 그래서 이제 고조선보다 더 서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광산이 아주 풍부해요. 쉽게 말하면 유라시아에서 고조선으로 온다고 치면, 만주로 오면은요, 그 중간, 그 만주, 그 다음에 중국, 고조선, 이 삼각지대의 한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이 내몽골 적봉시 일대인데요. 여기에 청동광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청동기의 기원은 바로 이 유라시아 쪽에서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술도 원료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지역, 내몽골 이 일대를, 그 적봉시 일대를 경쟁적으로 서로 차지하려고 했었습니다. 바로 그 흔적이 바로 광산을 얻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여기에서 청동 문화가 발달하면서 거기에 영향받아서 약 3000년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만주 일대에도 아까 이야기 드렸었던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3000년 전의 광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그냥 광산 뭡니까? 바위 같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이게 다 이렇게 파내는 흔적입니다. 파서 여기서 이 청동이 많은 부분만 이렇게 파내고 청동이 이제 더 없으면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가보면은 이 일대를 발굴하면은요, 3000년 전에 그 청동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근처에서 막사를 지고 살기 때문에요, 토기, 그 다음에 각종 음식 먹는 조리하는 토기들 있죠? 토기하고 이거를 뭘로 깨냐면요, 돌로 이걸 깨요. 이 광석을. 그거를 깨던 흔적들이 잘 남아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청동기가 요만한 거 하나 나왔다고, 그까짓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청동을 찾아내는 그 감각,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그들을 다 이제 지도하면서 리드해야 되겠죠. 그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거를 캤을 때 그것을 사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재산, 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청동을 이제 구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많은 부분들을 다 채집하죠. 그걸 다 잘게 부숩니다. 부순 다음에 구리 성분이 많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주석을 섞어서 이렇게 청동 거푸집에다 넣고 이렇게 붓는 것이에요. 부으면은 이게 빠짐없이 이제 빈틈으로 들어가면서
이 청동 원하는 모습의 형태가 나옵니다. 사실 여기에도 꽤 많은 그러한 방법들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경우는 신라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안에 왁스를 넣고 그 부으면은 왁스가 녹으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식으로 해서 한마디로 경쟁인 거예요. 누가 더 아름답게 그리고 멀끔하게 청동기를 만들어주냐. 이게 우리도 왜 사실 스마트폰 사실 때 기능 보고 사시는 분들 기능책 내지는 안드로이드 버전 몇 개 보고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저 디자인이죠. 사실은 우리는 맞습니다. 청동기는 철저하게 그러한 단순한 기술을 떠나서 예술적인 감각까지도 같이 더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작업이 이 도가니에서 넣고 하는 재련 방법입니다. 단순한 실용품의 단계를 넘어서는 예술적인 가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예술적인 청동기를 만들 때 필요한 게 바로 용범, 바로 이 거푸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푸집은 사실 우리 특히 광주 일대에도 보면은요, 우리 단유세문경이라고 해서 아주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국보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부어서 넣고 그 다음에 그 부어서 나오는 것을 다 이렇게 갈아서 현재의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을 어떠한 거푸집으로 썼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사람마다 장인마다 각자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워온 버릇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왜 예컨대 전라도 하면은 또 우리 손맛이 또 좋잖아요. 요리 손맛들이. 예. 그 손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대로 전해져 오는데 따로 어디 학원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들만의 독특한 그러한 노하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노하우에 따라서 토범, 진흙으로 이거를 청동을 붓는 그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함, 그러니까 약간 좀 반질반질한 그러한 돌, 한국은 주로 활석. 활석이면 우리 어렸을 때 왜 비석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석필이라고 해서 왜 쓰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석필이 활석의 일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에서 청동기들을 보면은요, 지금은 되게 푸르팅팅하고 좀 이렇게 볼품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기술과 전통이 안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비파형 동검과 그것을 만드는 바로 이 거푸집을 보고 계십니다. 자, 요거는요, 근데 재밌는 게 발견된 곳이요, 무덤 아닙니다. 자,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그 사람의 무덤에 같이 넣은 것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이 죽었으면은 수많은 보물과 황금을 넣는 게 정상일 텐데 왜 거푸집을 넣었을까요? 자, 이거는 우리 고고학 아마 이제 선생님들 몇 번 들으셨으니까 아마 고고학의 기본적인 원칙 같은 거 내지는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고고학자의 가장 큰 연구 대상은 바로 무덤입니다. 무덤은 바로 그 사람의 살아있을 때의 직업, 살아있을 때의 일자리들을 그대로 반영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예컨대 야구선수 선동열이 나중에 죽어서 무덤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분한테 뭘 넣어주실 겁니까? 선동열 선수 살아생전 평생 야구만 했으니까 저승 가시면 이제 한번 축구 한번 해보세요. 하고 축구를 넣어줄 리가 없잖아요. 예. 살아생전에 퓨처했으면은 저승 가서는 한번 타자를 해보세요. 할 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영광되는 그러한 물건들을 같이 무덤에 넣어줍니다. 똑같이 반영하는 것이죠. 이거는 현재 중국 심양시, 우리 윤홍성의 주도위죠. 심양시 밑에 있는 용양이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인 역사 도시인데 거기에서 2500년 전 무덤에서 비파형 동검과 함께 거푸집이 같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 주인공이 바로 청동기를 만들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청동기를 만들었고 그 청동기를 만드는 것이 그냥 숨어서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랑스러운 직업이었던 아주 하이 클래스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표하는 그러한 물건을 같이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 그런 그 사설들이 있는데 어떤 책에서는 이 청동기 시대에 거푸집이 나오는 경우를 청동기가 부족해서 거푸집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것들이 옛날에 있었는데요.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설마 아니 쌀이 없다고 낫하고 이런 걸 넣어준다는 거 똑같은 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이 기술은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기술이었다. 바로 이것이 나온 지역이 고조선의 그 중심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조선 사람들, 고조선이 발행했었던 큰 배경 중 하나는 청동을 만들고 청동기를 만드는 그 기술이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핵심적인 사회의 엘리트였다는 것까지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고조선 사람들의 청동기는 어떤 것이었을까를 다시 이야기하고요. 자, 이거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영암에서 출토가 된 거푸집입니다. 이거는 한 60년쯤 전에 우연히 발견되어 가지고 현재는 서울의 숭실대학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마한 지역이 고조선의 청동기 문화에 소위 말하는 법통을 계승했다는 그런 종교적인 거였는데요.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금강 유역부터 이 영산강 유역까지 이 일대에 세영동검이 아주 많이 나오고요. 또 세영동검에서 나오는 청동기가 가장 발달했죠. 아마 남한에서 이 세영동검 청동기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이 바로 이 남도 지역들입니다. 예. 바로 그래서 이 고조선에 이제 그 사람들이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남한으로 오는데 그 고조선에 준왕이라는 사람이 온다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내려온 지역이 이 호남 지역이었을 것이다 하고 익산이다. 어떤 분들은 익산, 어떤 분들은 금강 유역 하는데 저는 그 강이 준왕이 어디에 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고조선 지역과 가장 유사한 청동기가 바로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바로 그곳이 이 호남 지역이거든요. 바로 여기 보면은 이 영암에서 나온 이 거푸집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그 당시 사회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선진적인 청동기 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시켰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여기 있죠.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곳은 바로 거푸집에다가 이렇게 뜨거운 청동물을 붓는 바로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요, 주조를 해보면은요, 우리 지금 보면 다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볼품없지만, 갓 주조한 것은요, 우리 마치 트럼펫이나 트럼본 같은 황금빛이 납니다. 아주 황홀해요. 그리고 그 거울도 우리가 걸면은요, 진짜 찬란할 정도로 아주 그냥 휘황찬란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조하고 나면요, 그걸 열심히 또 갈아야 됩니다. 갈아서 뒷마무리까지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명품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 아마 되게 명품 한두 개씩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명품을 하면 떠오르는 것은 주로 해외의 것을 떠올리는데 제 생각에는 고조선 시대의 가장 큰 명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청동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무기, 그 다음에 제사,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명품은 바로 청동기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 명품의 조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또 AS를 또 잘해주거든요. 예. 자, 이 고조선 시대에 그 청동기도요, 역시 AS를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두 개의 거푸집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이게
약간만 위치가 바뀌어도요, 청동물이 엉뚱하게 삐져나가거든요. 그거 다 갈고 수리하는 비용,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0.1mm까지 그 틈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장인이 만들었었던 그 흠이에요. 선. 이거 따라서 정확하게 흐트리지 않게 딱 이걸 맞췄던 것이었죠. 그런데 청동물을 붓다 보면은요, 이게 사실은 그 안에서 특히 이렇게 각진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그 청동 주물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그 약간 그 청동 주물이 덜 들어간 곳은 좀 쓰다 보면은 거기가 또 망가지겠죠.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땜질까지 했습니다. 예, 여기 아마 쓰다가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동기라는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리하고 그것을 계속 쓰면서 꾸준하게 그 기술자들은 그 사회에서 엘리트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동기라는 것을 하나의 국가의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우리 삼식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배우로 고대를 분류하는데 그러한 시대를 대표하는 그러한 바로 유물인 이유는 바로 이 청동기가 있기 때문에 청동기 안에 그 수많은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청동기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선생님들 나중에 방문해 가서 보시면은 청동기에 보시면 약간 다르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보면은요, 그 안에 이렇게 겉에 열심히 막 이렇게 그 페퍼질 막 해가지고 막 간 것도 보이고 어떤 데는 이렇게 깨진 것도 있고 하는데요. 그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보고 있으면요, 고대 장인들의 숨결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다시 한번 보시는 그러한 날이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그 호남 지역으로 흘러왔었던 그 고조선 원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제가 올라가 볼까 합니다. 비파용 동검. 비파용 동검이 고조선을 증명한다. 예.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비파용 동검이 나온다고 다 고조선인가? 그건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비파용 동검만 나오면 다 고조선이다. 그렇게 증명되는 것은 없습니다. 비파용 동검은 고조선을 중심으로 그 주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남한에도 꽤 많이 나와요. 비파용 동검이. 근데 남한은 고조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이 등장하게 된 동기가요. 가장 먼저 북한에서 연구를 시작했었습니다. 비파용 동검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고조선 연구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그 최근에 중국 측에서 이제 그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들 중국 하면은 되게 우리나라하고 역사적으로도 뭐 되게 서로 좀 싸우는 티격태격하는 그러한 시점인 상황인데요. 1960년대에는요. 중국이 오히려 어쩔 줄 몰라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1949년도에 중국이 이제 국공내전이 끝나죠. 그리고 곧바로 유교가 생겨서 195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는데 그러면서 연변하고 이 간도 일대이죠. 간도 일대를 스리슬쩍 중국 땅에다 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다 같은 사회주의권 동무 친구라면서 이게 뭔 일이냐 하고 북한이 강력히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정적으로 소련, 예, 여기서 사실 소련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소련이 뭐야 하는데 선생님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소련이 1950년대에 그 전 세계 통사라는 책을 10권짜리를 내요. 그게 이제 사회주의권에서 바라보는 자기네들이 이제 교과서가 되는 것이죠. 소련이면은 그때 지구의 반이 공산주의였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소련 학자들이 큰 실수를 범합니다. 어떤 실수냐? 1950년대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가 쓴 적이 없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쓴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한국 역사 서술을 하는데 맨 처음에 고조선이 안 나옵니다.
뭐, 그 당시에는 1050년대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요. 그러면은 동구권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들이 그 측만 성경처럼 바라보는데 한국은 역사의 시작이 기자조선부터 시작됐어요. 기자가 왔었다는데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남남군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 학계가 강력히 항의를 하죠. 그리고는 북한도 이거 큰일 나겠던 거죠. 그 당시에 북한이 이제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독립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은 자칫하다가는 공산주의들 사이에서 자기는 이제 뭐 쉽게 말하자면 나올 필요가 없는 나라인 양 취급받을 수 있다는 거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가 빨리 고조선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생각합니다. 역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역사 문화권, 역사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또 제가 또 자꾸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 많이 하는데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선전포고할 때요, 부들부들 떨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역사 이야기였어요. 우크라이나 땅은 원래 역사적으로 다 우리 러시아 땅이다 하면서 그런 한참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식입니다. 역사가 단순하게 과거에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이 삶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도구였던 거였어요. 역사 문화권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뭐 지자체에서 뭐 서로 예산 달라고 아닙니다. 이거는 자신의 역사를 자신이 정립하지 않으면은 언제 어디서 큰 위기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것을 몰랐고요. 북한은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지역과 역사 문화권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 북한이죠. 북한 나라 자체가 인정 못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중국과 담판을 짓습니다. 그래서 중국 총리 있었죠. 주울레가 담판을 져가지고 주울레가 인정을 해줘요. 안주는 원래 한국의 역사니까 너희들이 와서 조사를 해라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지금 같은 꿈도 못 깼죠. 그래서 1963년부터 65년 3년 동안 북한의 발굴대가 고조선과 두 개로 나눴습니다. 고조선 팀, 또 한 팀은 고구려와 발해 이렇게 조사를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끝은 안 좋았습니다. 이제 그 중국은 북한이 이러다가 이제 진짜 북한이 아주 그냥 이 열성적으로 자기 나라 역사 연구하니까 이거 진짜 뺏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중국이 급하게 그거를 막아버리고 그 공동 발굴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입 밖에 안 올리고 했습니다. 북한도 따로 자기들끼리 연구를 하고요. 그때가 이제 저는 그래서 중국의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함부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자기네 변방 지역을 역사 공부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조중국어 발굴 때가요. 고조선 연구가 중국의 지난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학자하고 한 공동 발굴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가끔씩 이 중국 그 중원 지역으로 서양 학자들이 가끔씩 한두 명씩 가긴 가는데 그건 이제 약간씩 공동 연구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대형 조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북한 학자들이 그때 발굴한 걸 보니까 비파형 동검, 네, 보이시죠?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미송미용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송미용톡이 약간 좀 이렇게 그 표주박처럼 생겼죠. 미송미의 지명입니다. 유적지예요. 그 다음에 이 석관묘, 그러니까 돌로 만든 무덤. 이 세 개의 세트가 나오는 바로 이 지역이 고조선이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한에서도 그 이후에 그 80년대 이후에 그 받아서 이렇게 그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고조선은 무조건 비파해 놓은 겁니다. 아닙니다. 북한에서 말한 것은 요동 지역부터 북한, 서북한 평양 일대까지 정도를 고조선으로 보았고 그 시기를 약 3,000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역시 이 기본적인 틀은 물론 이제 저는 디테일하게 본다면 약간 다르죠. 저는 좀 더
늦게 나왔을 것으로 보지만은 어쨌든 이 1963년도부터 65년도까지 연구가 현재까지 남북한의 그러한 그 연구를 지탱하고 있다. 이거는 진정한 문화재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재를 기반으로 해서 싸우는 국가 간의 전쟁이기도 했던 것이었죠. 한편으로는 저는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것이 차분하게 학자들끼리 논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 이미 감정 그리고 정치적인 견해가 앞서서 나오기 때문에 중국과의 공동 연구 이런 거 꿈도 못 꾸고 있고 남한과 북한 자체가 우리가 좀 같이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도 말입니다. 이때 그 이야기를 좀만 더 하자면은 지금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가면은요, 이 조중국을 발굴 때가 중국에서 발굴한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가서 보세요, 한번. 가서 보시면은 동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영 지역의 강상이라는 곳에서 나왔다. 용영은 중국인데 어떻게 갔다 오지? 예.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진품이 아니라 복제품인데요. 2008년도에 남북한이 사이가 좋을 때 북한의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남한에서. 근데 이 조중국을 발굴 때가 그때 발굴했을 때 아주 재미있는 계약을 했었습니다. 무슨 계약이냐? 여기는 땅은 중국 땅인데 역사는 이 한국의 역사다. 따라서 유물이 나오면은 반반씩 나눠 갖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발굴을 한 유물 중에서 절반을 북한이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 가져간 북한의 유물이 다시 남한으로 서울로 왔고요. 서울에서 전시하는 동안에 정교하게 복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유물이 현재 서울에도 있게 된 동기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중국과 일본 등 한국, 이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은요. 고조선을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의도적인 것 같은데요. 중국만 해도요. 중국도 진짜 한 4, 5년 전부터 이제 가끔씩 고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고조선을 남한에서 주장한다라고만 나오지 원래 그 전까지는 그 이름 자체를 아예 그러니까는 쓰지를 못하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맥 쪽이 만들었다. 예맥이면 보통 이제 우리 이 고조선을 이루었었던 그 사람들의 일부라 보는데요. 고조선 자체를 아예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비파형 동검 문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고조선이 있다 없다 자체를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사실 일본에서 한국 국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 어느 누구도 고조선이라고 하는 자체를 올리질 않아요. 그래서 중국도 보면 최근에 중국은 이게 아예 만리장성을 만들어서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조선을 아예 올리지 않고 이 중국의 그 연나라 때 장성이 가다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 장성은 여기 그 산해관 여기인데 최근에 이제 북쪽에서 보이는 이 일대의 그 여러 가지 요새 그리고 그 축대들을 모아서 쭉 이어서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 남쪽으로 꺾여지게 해서 평양까지 이어지게 하는 되게 그 비정상적인 이 흔적이 보인다고 하면은 저는 뭐 고고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할 텐데요. 문제는 여기 보이시죠? 점선이에요. 실제 흔적이 없고요. 이 일대를 제가 조사를 가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장성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요새가 있습니다. 요새만 있으면 그거는 다 장성의 일부라고 이어서요. 2012년도였나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장성 공정을 해가지고요. 만리장성을 현재의 신강성 아시죠? 실크로드. 거기까지 이었어요. 제가 실크로드 갔더니만은 봉수대 앞에다가 만리장성이라는 건 장성의 개념이 중국 사람들이 거점으로 있었던 모든 요새나 거점들을 다 장성으로 이어버렸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되게 그 비정상적인 그러한 장성의 그
연장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국의 논리인즉슨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기자조선 그건 인정합니다. 기자가 와서 나라 세워주고 그 다음에 장성, 낙랑군 그 다음에 고구려가 또 중국 역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논리가 돼서 요즘에 뭐 한복이나 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그 논리 자체가 의미 있다 없다 떠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인터넷상으로 재활용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시작이 고조선을 아예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아까 요양박물관, 심양시 밑에 있는 그 전통적인 그 요양성의 그 주도입니다. 자, 그런데, 기원전 4세기에 연나라의 장수였었던 진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계. 그 진계가, 이분도 참, 이 사람도 되게 좀 파란만장한 사람인 게, 진시황을 암살하는 데 가담했었던 진무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그 역사 인물 중에서. 진무양의 할아버지예요. 진계는. 이 사람이 얼마나 독하냐면은 연나라 장수였는데 일부러 흉노에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흉노로부터 기마술을 배워오죠. 다시 연나라를 복귀를 해가지고 연나라의 군대를 아주 강성화시키죠. 그런 다음에 흉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고조선을 침략을 해서 뭐 역사 기록에 따르면 2천리를 빼앗았다. 뭐 대략적으로 이 국학계나 역사학에서는 절반 정도의 아마 고조선의 땅이 이때 없어지지 않았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진계가 이렇게 이 동쪽을 침략하는 장면을 아주 이런 부분대로 그려놔서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진계의 활약은요, 요령 지역이 중국 땅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중국 사람 입장이니까 뭐 그렇게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한다고 치는데, 자, 그러면은 진계가 무너뜨린 사람들 누구냐? 그게 바로 고조선입니다. 근데 연이라고 하는 그 깃발은 보이시죠? 근데 여기에 조선은 글씨를 안 보이게 있습니다. 일부러. 이게 웃기는 게 진계가 누군가를 무찔렀다면 그거는 고조선입니다. 그러면 진계가 이쪽으로 와서 무찌른 것은 인정하는데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한 저기 하나의 사실이 있었고요. 예, 진계의 이야기는 유양 지역에서는 이 지역을 중국 땅으로 확실히 만들어 준 그런 영웅이 되는 거겠지만은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